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해 시설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양 물류센터 확진자가 부천 물류센터의 근무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물류시설에 대해 2주 동안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2주 동안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0.2%로 대폭 낮췄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확산하면서 수출과 내수, 물가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동반부진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우리나라의 과학 특집 기사를 통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민관 협력으로 한국이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처가 우리나라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은 건 지난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27년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의 핵심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손을 대체할 로봇 손인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로봇 손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김희겸 선임연구원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 방역과 진단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세계적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우리나라에 과학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이 적극적인 투자와 민관 협력으로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국내 바이오 기업입니다. 진단키트의 정확성에다 대량 생산 설비까지 갖추면서 전 세계에서 수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같이 발빠른 제품 개발은 각종 감염병에 대비한 정부의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가 큰 몫을 했습니다. 확진자 곡선을 성공적으로 평탄화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과학기술 그리고 진단키트 기술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도 정부의 과감한 과학기술 투자에 주목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지출이 2000년 2.1%에서 2018년 4.5% 이상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이 같은 규모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처는 정부의 톱다운 방식 의사결정과 민간 분야의 유기적 협력도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의 톱다운 방식은 정부와 학계, 산업계로 이어지는 유대를 구축해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한국을 세계적 리더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기술연구소와 국내 주요 대학의 협력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과 산학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결과로 우수한 논문이 배출됐고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재능 있는 해외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온 점도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이처가 우리나라를 특집 기사로 실은 것은 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27년 만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이처가 주목한 한국 과학의 성공 배경에는 국제적인 연구 협력과 적극적인 해외 연구자 유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연구의 질을 높이고 한국 과학계의 입지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비행기 안에 첨단 실험 장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동북아의 초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밝히기 위해 도입한 분석 장비입니다. 초미세먼지 연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한중일 첫 공동 연구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미세먼지 등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의의 귀중한 과학적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도 이런 국제 협력을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전통적인 연구 파트너인 미국과의 협력 연구는 여전히 굳건한 가운데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급성장하면서 연구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수한 해외 연구자가 국내로 대거 유입된 점도 주목했습니다. 실제 2017년 이후 한국으로 들어온 해외파 연구원의 비율은 4.3%로 세계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유입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잘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유인책이 계속 필요하고요. 해외 인재 유치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성균관대 등 국내 대학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이런 노력에 발맞춰 2022년까지 해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우수 과학기술 인력 1000여 명을 추가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네이처가 한국 과학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특별 출연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문혜주 사무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체계와 또 진단 기술 등이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정부 주도의 R&D 전략이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19 초기 그 확산 그 시점부터 선제적 체계적 대응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배경에는 과거 메르스를 통한 교훈과 경험이 있었으며 특히 그 전담기구인 그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그 투명한 정보 공개와 발빠른 대응 네. 그리고 대국민 방역 지침 시행 그리고 의료진의 혁신적인 노고 특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룬 덕분이었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응 방식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사회적 효과를 줄였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그리고 공적 마스크 공급, 드라이브스루 진단검사 도입 등 불안과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그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그런 점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런 정부 주도 대응 체계로 인해서 CNN 등 그 외신은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었다고 집중 보도할 정도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세계보건기구 또 이제 모범 사례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지난 4월 28일 저희 과총과 18개 그 국가에 있는 한인 제외 과학기술협회 온라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각 국가에서 그 조국의 방역에 대한 큰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외 과외에 있는 과학자들은 국내 방역 사례를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배포하겠다고 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네이처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서 네. 국내 과학의 전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예. 이 세계적인 학술지의 이 같은 평가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 재평가되고 있다는 시점에 그 이제 한국이 1993년에 네이처지에 커버 기사로 실린 이후에 27년 만에 다시 네이처지에서 한국의 연구 성과를 다뤘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네. 그 네이처는 이번 한국 특집호에서 우리나라 연구 개발에 관한 주요 그 기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는 그 우리나라의 톱다운 방식의 계획이 정부나 학계, 산업계 간에 강한 유대를 구축시켰다고 또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과학기술과 그 ICT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진단키트를 그 3주 만에 개발 생산한 저력도 사실 그 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아마 그것은 저력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R&D 추진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네이처의 평가는 세계가 한국 그 과학기술에 주목하고 있고 가장 혁신을 잘하는 나라로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네이처의 이런 평가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R&D 추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R&D 예산이 24조 원을 돌파하는 등 네.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네. 세계 1, 2위 수준입니다. 예. 자, 이런 점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가 더 성장하는데 네. 중요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2018년도 기준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가 GDP 대비 그 4.5%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이제 과감하게 그 R&D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그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고 좀 평가들을 좀 외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정부 R&D 예산은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좀 합니다. 예. 네. 정부의 R&D 투자 의지와 방향에 따라서 민간 R&D 의지도 결정되고 투자 방향도 좀 결정되고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 R&D가 민간 R&D의 어떤 시드머니, 종잣돈 그런 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정부 R&D 투자 그 2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는 그 빠른 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그 탈바꿈하기 위해 달려온 국가 차원의 노력이 R&D 투자에 그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그 반도체 산업은 초기 그 기술 개발 단계부터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그 협력, 그 노력으로 얻은 그 결실입니다. 또한 그 작년에 일본 소재 부품 장비 그 수출 규제 그런 조치로 해서 위기를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와 민간의 그 협력과 그런 과감한 투자로 특히 이제 관련 연구개발, 기초연구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예. 저희 과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포럼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미래를 위한 R&D 투자에 힘을 싣고 민간 그 정부와의 그 협력을 기반으로 과감한 기술 혁신을 한다면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한국 과학계의 성장 배경으로 네이처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꼽았습니다. 예. 앞으로 민관 협력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정부에서 그런 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관의 협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소통과 신뢰라고 봅니다. 예. 그 정부가 민간을 신뢰하고 또 민간 역시 그 정부를 신뢰함으로써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그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주도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신성장 동력 그리고 성공 모델을 그 발굴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그 AI 반도체나 신약 개발, 바이오 확산 등과 같이 그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연구 성과들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빠른 시장 진출을 도와서 어떤 그 골든 타임 그거를 그 사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민관 협력의 결실이 큰 그 힘을 그 발휘했습니다. 예. 뭐 진단 키트 개발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발과 생산, 그다음에 공적 마스크 앱 보급 그런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과 민간 연구기관이 그 협력함으로써 슬기롭게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규제도 이제 많이 줄이고 민간 협력의 그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과청도 역시 그 정부와 민간 협력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전선에서 소통 촉구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모처럼 기쁜 네.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네이처의 언급처럼 우리 네. 과학계가 빠른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문혜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 기간 영업금지 또는 시설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86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오늘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물류센터 근무자와 방문객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고 추가 배송 요원 2,500여 명의 명단도 입수되는 대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고양 물류센터 직원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쿠팡 고양 물류센터에 드라이브스루 2곳과 도보 이동형 검사 부스 1곳 등 모두 3개 부스를 설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양시 외에 거주하는 쿠팡 고양 물류센터 직원들에게도 거주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쿠팡 측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고양 쿠팡 물류센터 사무직 근로자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발열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7일 밤 확진 판정이 나오자 다음 날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택배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정부는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가들과 여러 평가를 통해 택배를 통한 감염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택배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는 첫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알고도 운영을 하다가 이틀 후에야 폐쇄했는데 그 사이 출근한 직원 가운데 추가 감염이 또 나왔습니다. 작업장을 드나들거나 식사를 할 때는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건 지난 23일. 이후에도 쿠팡 측은 물류센터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확진자 통보를 받고도 밀접 접촉자가 아닌 직원들에게는 확진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근해서야 확진자가 나왔다는 걸 알았다는 게 근무자들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관리자분께서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확진자가 나왔다. 마스크 꼭 쓰고. 센터가 폐쇄된 건 첫 확진 후 이틀이 지난 25일 저녁. 그 사이 출근한 직원 가운데서 추가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동작구 39번 환자는 23일과 24일에도 출근해 새벽까지 근무했는데 24일에 오한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날에도 자체 방역을 했던 만큼 바로 운영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방역을 했고 24일 저희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들을 인지한 순간 임시 폐쇄해서 또 추가 방역을 실시한 거죠. 물류센터 근무자들은 안에서 일할 때는 마스크를 썼지만 작업장에 드나들 때나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거리두기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갈 때 줄 서는 것부터 솔직히 2m 간격은 솔직히 거의 안 지켜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도 하고. 방역 당국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식당이나 흡연실 같은 곳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구내 식당과 그다음에 흡연실인 경우에도 또 마스크를 못 쓰시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어떤 접촉 이런 부분들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보고 있고요. 쿠팡 측이 직원들 방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뒷북 폐쇄로 감염이 더 확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돼 연이율 0.5%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수출과 내수, 물가 등의 경제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은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가 본격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난 3월 임시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해 0%대 금리 시대를 열었는데 2달여 만에 또다시 금리를 내린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25에서 0.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에 마이너스 1.6% 이후 11년 만입니다. 한은은 이미 올해 예상 성장률을 2.3%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번에 2.3%포인트나 크게 낮췄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심각하고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성장률은 3.1%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0.3%, 1.1%로 예상했습니다. (27일) 기준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명을 넘겨 근 2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에 이어 고양까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내 감염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향후 확산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정확한 역학조사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정적으로 아마 추정컨대 이태원 클럽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부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약 3,600여 명이 넘고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지표 환자 또는 초발 환자라고 하는데 처음 임상 증상을 보였던 분하고 처음 확진자가 인지한 그 시간상의 어떤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적절하게 초기 대응을 못하면서 지금 크게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인데 네. 앞으로 그 직원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볼 때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다른 곳으로의 추가 확산도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뭐 수도권 지역 내에서 큰 어떤 확산세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는 직장 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현실적으로 아프면 쉬기 같은 규칙을 지키기 힘들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현실적으로 아프면 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글쎄 이해는 가면서도 일정 부분 핑계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도 필요한데 이번 뭐 쿠팡 물류센터를 포함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면 뭐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러한 어떤 강력한 법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대규모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물류시설 방역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할까요? 아무리 해당 사업장이 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휴게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촉 내지는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장을 출입할 때 어떤 의심 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지만 집단 내에서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2차 등교 계약이 시행됐고 다음 주에는 3차 등교 계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큰데 등교 계약을 연기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 앞으로 추가적인 감염자와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일단 등교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천 물류센터도 물론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태원 클럽발 확산과 연결고리를 갖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특정 사업장 내의 집단 감염과 맞물리면서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학교 내 감염하고 연결고리를 가질 경우에는 향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제로 선제적이면서 보다
선제적이면서 신중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아마 적어도 수도권 지역은 등교 개학은 연기를 재검토해야 되지 연기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개별 학교별로는 등교 중지나 연기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물류센터 내 집단 감염은 향후에 더 큰 확산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등교 개학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교 개학 재검토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지금 단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미 증시가 연일 상승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선을 회복했습니다. 향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투자 심리를 부추긴 건데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며 회복 속도 면에서 비관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맞춰 미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코로나19로 급락이 시작된 2월 말 대비 90% 선을 회복했고 나스닥 지수는 95%까지 올랐습니다. 봉쇄 해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 정부의 3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부양책의 결과입니다. Why is the market really going up? It's going up because of the massive amounts of liquidity that's being pumped in by the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는 주식시장의 낙관적 전망과는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 연준은 경기동향 보고서를 통해 많은 지역이 경제가 재개되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상승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 전망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고 잠재적 회복 속도 달성이 비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하강하고 있고 대부분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 항공기업체 보잉사는 12,0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tifying employees that they're making their first layoffs since the COVID virus hit. They're going to lay off over 6,700 people. They also said that about 5,500 have taken buyouts. 가정용품 할인 유통업체인 튜즈데이 모닝은 2달 넘게 지속한 매장 폐쇄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 4.8% 역성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40%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1%,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였습니다. 이는 지난주 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1%였고 반대는 54%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 1년여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3일부터 19일 미국 성인 4,4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 청년층 노동자 6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런 위기 상황을 완화할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른바 봉쇄 세대에 속한 청년층의 취직난이 길어지고 향후 경제 재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 1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직을 피한 노동자라도 근로시간이 23%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근로시간은 지난해 4분기보다 약 4.8% 줄었습니다. 이는 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정규직 약 1억 3,500만 명의 노동시간에 해당합니다. 2분기엔 이런 추세가 더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n the basis of a calculation of the reduction in hours actually being worked in the world, the loss is the equivalent of 305 million full-time employment posts. 특히 아메리카와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근로시간 손실이 컸습니다. 코로나19는 노동시간 진입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10%가량이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50%는 학업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을 이른바 봉쇄 세대라고 지칭하면서 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직장 진입이 배제되는 장기적인 여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재건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기상 악화로 연기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사상 첫 발사는 우리 시간으로 31일 오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기상 악화로 사흘 연기됐습니다. 발사를 17분 앞두고 상공에서 형성된 열대성 폭풍우와 번개 예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In Dragon SpaceX, unfortunately, we are not going to launch today. You are go for 5.100 launch scrub.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펜스 부통령까지 발사장인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았지만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That's great. Well, it looks beautiful. We won't say congratulations because we have a long way to go, but it looks magnificent. 다음 발사 일정은 30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31일 오전 4시 22분입니다.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은 2011년 아틀란티스호 이후 9년 만이고 특히 민간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캡슐은 베테랑 우주 비행사 2명을 400km 상공의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실어 보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최장 넉 달 동안 이곳에 머물며 연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틀란티스호를 마지막으로 유인 우주선을 소지하는 미국은 이후 러시아 우주선을 빌려 타야 했습니다. 이제 미국 우주선의 설계와 제작 주체는 나사에서 민간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발사도 나사의 지원을 받아 스페이스X가 관제와 운영을 맡았습니다.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플로리다 해변과 교량으로 몰려나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국인 1000여 명의 유전체, 즉 게놈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은 한국인 1094명의 유전체와 건강검진 정보를 통합 분석한 한국인 1000명 게놈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분석된 한국인 게놈 정보를 세계 표준인 인간 참조 표준 게놈 지도와 비교한 결과 4천만 개에 달하는 DNA 염기 차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개인별 생김새가 달라지고 특정 질병의 발생할 확률도 달라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트병을 분해할 수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라는 세균에서 얻은 효소를 이용해 페트병을 분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플랑크톤을 시판 중인 음료수 페트병과 섞은 뒤 놔두면 페트병이 인체에 해가 없는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어 이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절염의 자연 치유를 돕는 핵심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은 관절염을 앓고 난 뒤 저절로 증상이 좋아진 생쥐의 관절 조직에서 관절염 치유를 돕는 유전자 3개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전자를 재조합해 세포에 넣은 결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은 줄어든 반면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유전자를 관절염 증상 회복 정도를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절반 이상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가운데 대다수가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91%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일 본다는 응답자와 주 3, 4일 본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 시간은 주중과 주말 각각 약 1시간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로봇 팔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의 모관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덴마크 남부대학교 연구팀은 의료진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로봇 팔로 의심 환자의 모관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은 면봉을 목구멍 안으로 집어넣어 검체를 채취하고 이를 밀봉한 뒤 새 면봉으로 교환하는 전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연구팀은 다음 달 말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대상으로 로봇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립보행은 두 손을 자유롭게 해 도구의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의 발달은 인류의 진화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은 물론 로봇 산업에서도 손은 핵심적인 기술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로봇 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로봇 메카트로닉스 김희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로봇은 이제 산업은 물론이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녹아 있는데요. 이 로봇이 특히 연구원님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예, 저도 남들처럼 그 공상과학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로봇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왔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로봇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로봇의 팔이나 손이 매우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사람 손처럼 로봇이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가락과 움직임과 구조를 모사해 다양한 물체나 도구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의 손 크기의 인간형 로봇 손을 개발했습니다. 예, 사실 그 손이 굉장히 복잡한 기관이잖아요. 네, 이런 로봇 손을 만들기까지 사람 손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가락 하나당 3개의 관절이 있는데요. 이 관절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뼈와 근육에 관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전체 몸속에 있는 뼈 중에 4분의 1이 손의 뼈인데요. 예. 그만큼 손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은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움직임 이외에도 다양한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손에는 촉각을 느끼는 촉각 소체라는 감각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네. 물체를 쥐거나 도구를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간 손과 같은 움직임을 구현하면서도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인간형 로봇 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손에는 촉각 소체라는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탄생한 로봇 손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로봇 손의 개발은 로봇 공학에서도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연구 분야입니다. 이 로봇 손 하나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모터나 여러 가지 전기적 장치들을 넣을 수 있는 팔뚝과 같은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예. 그 사람 손도 팔뚝에 있는 근육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로봇 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하지만 개발한 로봇 손은 이런 부분을 대폭 축소하여
손바닥 내부에 모두 구동 장치를 장착해서 손만 있어도 구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간편해졌네요. 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하셨는데 이 개발하신 로봇선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개발한 로봇선은 인간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촉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작업까지 가능한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로봇이 달걀을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예, 매우 섬세하게 달걀을 잡고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로봇이 달걀이 깨지지 않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이번에 또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예, 피아노도 단순히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박자에 맞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페트병에 물을 컵에 따르기도 하는데요. 네, 아니 이런 정말, 기술이 네. 가능한 원리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예, 로봇 손에 있는 물체와 접촉하는 힘을 감지를 하고 힘을 측정하는 원리는 바로 손가락 끝에 장착된 힘 센서입니다. 예. 때문입니다. 이 힘 센서의 이름은 6축 힘 토크 센서로 지름 15mm에 무게 5g 이하의 소형 센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예. 로봇 손과 물체가 접촉할 때 손가락 끝에 감지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한 점에서 여러 가지 방향의 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만지거나 들 때 이 손에 그 눌리는 느낌 있잖아요. 압각이라든지 예. 어떤 물체의 느낌 이런 부분들을 6축 힘 토크 센서가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 과학자들이 인간의 5손가락 중에서 엄지 손가락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이 하고 있는 일의 45% 정도를 엄지손가락에 관여한다고 하는데 이 로봇 손에서도 정말 엄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경우 다른 유인원보다도 엄지가 잘 이렇게 꺾여져 있어서 예. 도구를 짚거나 돌을 쥐고 뭐 던지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른 손가락들과 달리 그 움직이는 방향, 이를 자유도라고 하는데요. 네. 엄지손가락 경우에는 자유도가 2개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가락을 이렇게 피면은 그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예.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관절에서 두 방향이 가능한데요. 이런 움직임의 종류가 바로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네. 예, 중간 관절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한 손가락당 자유도는 3자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은 이 3자유도에 2자유도가 더해져서 총 5방향의 5자유도의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질을 한다거나 분무기를 뿌리거나 할 때 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엄지가 조금만 휘청거리거나 뭐 움직일 수 없는 구동 반경까지 가게 되면은 도구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물체의 힘을 파악하는 6축 힘 토크 센서가 로봇 손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민감한 센서를 다른 로봇이나 다른 분야와 이제 결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자,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이런 기술이 활용되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로봇용 힘 센서는 그 로봇 손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로봇에게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술 로봇에 장착하여 매우 유연한 장기나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촉각 정보를 통한 사용자의 의도 파악, 안정성 모니터링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견마 로봇에도 저희가 개발한 센서를 장착했는데요. 견마 로봇이란 말 그대로 개처럼 감시나 정찰, 그리고 말처럼 짐을 수송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예. 이런 견마 로봇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지뿐만 아니라 계단이나 비포장도로 같은 울퉁불퉁한 지형을 다녀야 하는데요. 네. 지형이 어떤 건지 로봇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가 일종의 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그 자갈밭을 걸을 때 발바닥으로 이 지면이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술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 또 견마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로봇 센서가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협업이 로봇 산업 전체의 발전을 좀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각각의 기술의 완성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연구에 대한 영역을 넓히려면은 다른 분야 간의 유기적인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당연시되는 것이 어떤 분야에 적용했더니
획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전혀 관계없는 것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유기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네. 연구에 대한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대되는 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트병을 찌그러뜨린다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이 로봇 손도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어떤 압력이라든지 하중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로봇손 내부의 부품에는 매우 큰 하중이 실리는데요. 따라서 로봇손의 부품은 매우 소형이면서도 큰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관절부에 어떤 부품을 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네. 큰 하중을 동시에 견디면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이 바로 로드 앤드 베어링이었습니다. 로드 앤드 베어링이요? 예. 그래서 이 부품을 로봇손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또 워낙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부품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가 있었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로봇손이 실용화된다면요,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질문하신 것처럼 로봇을 개발한다고 해서 로봇용 부품들만 찾다 보면 사이즈나 성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RC카라든지 레고라든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곳에서 부품을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로드핸드는 각 관절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두 축의 힘을 지탱하면서 로봇 손가락이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힘줄이 견디는 장력이 높은데 이 로드핸드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예. 네, 로드핸드 설명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도 학교나 매우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로봇손이 있어야 하는 곳이 많지만 수입해서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나 높습니다. 예. 만약에 개발한 로봇손을 저가에 보급할 수 있다면 로봇손을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로봇 제어, 인공지능, 촉각 연구 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로봇손 연구는 산업에 도입되기에는 약간 먼 미래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직 큰 시장은 없지만 내구성이 좋고 기존의 로봇파 시스템에 결합이 용이한데요. 다양한 작업을 로봇손 하나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효율 높은 시스템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아직은 먼 미래 같지만 인간 손의 높은 기능과 촉각을 구현해서 손 절단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술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군요. 자, 그럼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로봇손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와 숙제들이 많습니다. 현재 개발한 로봇손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로봇손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손뿐만이 아니라 개발한 메커니즘 기술이나 힘 센서 기술이 필요한 로봇 시스템의 개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창의적이면서도 새로운 연구를 좋아하고 그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속해서 로봇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싶고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로봇 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런 기술들을 다양한 산업 분야와 접목해서 로봇 산업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계연구원 로봇 메카트로닉스 김의겸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가운데는 물류센터에서 보내온 내 택배는 안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택배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